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5개의 선지를 절대 보지 말고 마치 서술형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핵심은 몇 개만 깔짝거려라. 안녕하세요.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비문학을 다룬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비문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비문학부터는 지문이랑 같이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시작하기 전에 최후 선생님이 선생님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원칙들을 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비문학, 지금은 독서라는 이름으로 2년 됐나요? 이렇게 바뀌었죠. 비문학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저는 비문학은 안 다루는데 문학이 지학이에요, 이런 애들이 더 많긴 많아요. 그만큼 이과생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물론 문과생들이 전체 인원수도 더 많긴 많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이 대다수가 다 남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비문학을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또 문학을 잘하면서 국어적 센스도 있으면서 과학 지문에, 기술 지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학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비문학이라는 갈래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따만한 지문을 읽고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를 풀 때 비문학의 원칙은요, 외국인이 이 지문을 읽고 풀어도 한글만 알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즉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지문을 봤을 때 수능 연계교재다 뭐다 해갖고 EBS에서 많은 것들이 비슷한 게 나오긴 나오지만 1년 내내 연계교재를 파도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게 연계된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연계가 돼봤자 내가 수능 특강에서 배운 건 앞부분이고 수능에 나오는 건 뒷부분이다, 그럴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이 내가 읽어봤던 글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즉 비문학 글은 낯선 글, 100%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글을 요만큼의 내용을 집중해서 읽고 머릿속에 최대한 넣은 다음에 6개의 문항을 모두 다 풀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지문을 다 잊어버리는 거, 다 없애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문학 같은 건 솔직히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런 파트 중에서 문학 파트가 성적을 올리기가 제일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경우에 따라 사람의 개개인의 어떤 개취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비문학은 수능도 모의고사도 국어 영역 100점을 안 만들기 위해 나온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은 최근에는 거의 다 비문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솔직히 학생들이 풀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3개월만, 딱 3개월만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내가 알려주는 노하우로, 아직 지금 곧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3 학생들이라도 3개월은 남았잖아요. 수능 보기 아직 멀었잖아요. 비문학은 속는 셈 치고 3개월만 내가 해주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등급이 안 오르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알려줄게요. 3개월만 혹독하게 복습을 하면 등급 자체가 상승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야고, 현장 강의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애들은 모두 다 느끼는 것들이니까 이 비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키워보세요. 오늘 비문학의 원칙에 대해서 3+8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 3이 풀이 방법이고요. 8이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요. 1이 대응 대비고요. 왼쪽에 다 써있죠. 2번이 서술형이고 3번이 예측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풀이 방법으로 먼저 두었어요. 원래 대응 대비라는 단어는 이 8쪽에 들어가야 옳은데 비문학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1번으로 놔뒀어요. 강사 경력 18년인 저한테 선생님,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첫째도 대응 대비, 둘째도 대응 대비, 셋째도 대응 대비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응 대비되는 것들을 제대로 딱 골라내면, 제대로 잘 체크하면 한 지문당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3, 8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수능 대박나라고 숫자를 좀 정해봤어요. 그럼 1번의 대응 대비는 뭐냐? 18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것 본문에 의해서 찾은 다음에 기억에는 삼각형, 니은에는 역삼각형 쳐놓고 기억에 대한 설명들을 줄치고 니은에 대한 설명들을 줄치고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하다 보면 대응 대비되는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연습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표까지 그리면 참 좋겠죠. 기억, 니은 어떤 층에 있어서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더라. 어떤 층에 있어서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더라.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공통점이더라 까지 표로 구분해 두면 기억과 니은을 대응 대비하는 문제는 바로 풀리죠. 대응 대비는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에는요, 요즘도 아니죠, 한 5년 전부터는 경우의 대비를 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되게 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켜면 우선 어떤 게, 우선 그 다음 어떤, 한 4단계에 걸쳐서 일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반면 노트북을 충전하면 혹은 노트북을 끄면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 아까 기억, 니은, 대응 대비한 것보다 좀 커졌죠. 어려운 말로 이런 걸 경우의 대비라고 하는데요. 경우의 대비.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막 읽는 거랑요, 이건 켜면의 부분이네, 이렇게 이건 노트북을 끄면의 부분이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과 체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르르듯이 읽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 또 읽고 막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 대비, 비문학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서술형을 봅시다. 서술형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알려주는 한 9가지 팁 정도 중에서요, 가장 너희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제일 빠른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술형. 하도 현장하기 때 많이 해갖고 외우다시피 하네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는 5개의 선지를 절대 보지 말고 마치 서술형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핵심만 몇 개만 깔짝거려라. 그럼 핵심만 몇 개 깔짝거린 것만 딱 있는 5개의 보기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16번 문제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서술 방식은 말 그대로 서술 방식이고요. 내용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볼 때도 있고, 뭐 표제와 제목을 붙이려고 한다,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표제나 부제를 붙이는 방법이건 서술 방식을 묻는 방법이건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적절한 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의 내용을 너 집중해서 읽었어? 방금 지문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봐. 그럼 그걸 대답 못하는 굿뿌리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압니다. 즉 내가 집중해서 읽었으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1번 선지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네요. 2번 내용이 딱 있으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네요. 3번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네요. 출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지문은 이런 걸 발췌해 놓고 여기 5개의 보기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다 쓸데없는 얘기를 넣을까요? 절대 안 그렇겠죠. 5개의 보기가 모두 다 여기에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읽은 다음에 1번 얘기를 읽으니까 이거랑 섞여, 2번 얘기를 읽으니까 이거랑 섞여, 3번 얘기를 읽으니까 이거랑 섞여. 그러면 여기 내가 분명히 분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본문의 주요 내용들과 5개의 보기랑 섞이면서 멘붕이 오는 거죠. 문제 못 풉니다. 이 문제 틀려요. 실제로 이 문제는 1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애들이 더 잘 풀고요. 2, 3등급 애들이 오히려 많이 틀려요. 비문학에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 방법만 알면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이때 지문 내용을 읽자마자 이 글은 이런 내용이었고 이걸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었고 이것은 어떤 거, 이것은 어떤 거, 이것은 어떤 거,
이 4개 정도의 핵심어, 혹은 이것은 어떤 거, 이것은 어떤 거, 이것도 짧게 그냥 묶어서 이거에 대한 뭐 생성 과정을 이야기해주는 글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면요, 내가 핵심어로 꼽은 몇 가지 단어들이 마법과 같이 체육, 매직, 국어 다 들어가 있는 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따만한 제시문을 읽고 1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2번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여 얘기하고 있다. 3번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4번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5번 어떤 구성 요소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발췌한 글을 집중해서 읽었을 때 이거는 원시 지구 대기에 대한 얘기고, 그 중에 수증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중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글이라고 칩시다. 이거의 생성 과정에 대한 글이다 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정리해 놓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게 답이라고 바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깔짝거리라고 한 것만 한 번만 깔짝거리 5치면 되는데, 이 제시문을 다 읽은 다음 1번 전문가의 견해, 일단락에 전문가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다시 본문을 봐야겠네. 구체적인 사례, 있었나? 중간쯤에 있었던 것도 같은데. 세 번째,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가설은 하나도 없었어. 이거 하나 지었습니다. 유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명 방법이 유추인데, 어떤 거의 생성 과정, 1, 2, 4, 5가 모두 다 글을 다시 읽어봐야 아는 거네. 시간도 엄청 뺏기고 정답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묻는 문제니까, 그게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든 내용을 묻는 문제든 마치 서술형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절대 5개의 선지를 보지 말고 마치 서술형 문제처럼 핵심을 몇 개를 깔짝거려라. 이게 두 번째 선생님의 풀이 방법입니다. 서술형. 세 번째, 예측하기입니다. 예측하기. 이걸 설명할 때 선생님이 가끔 이걸 먼저 물어봐요. 비문학 제시문을 읽을 때 너희는 가장 먼저 뭘 하니? 이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대다수의 애들이 지문을 읽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문을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지문을 먼저 읽는 사람은 국어의 달인이라든가, 솔직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문부터 읽거든요. 지문만 읽으면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출제가 되겠구나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국어 지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지문을 읽을 때 뒤에 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되었으니 그 문제가 출제된 부분을 집중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5개의 보기. 17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에 이 글은 본문에 대한 내용과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번 문제. A부터 E 중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할 일은요, 여기 있는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5개 선지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적절한 것은, 이거는 마치 서술형처럼 풀어야 되니까, 절대 선지를 보면 안 되니까, 선지까지 보면 위험하니까 여기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게 비문학 지문에서 첫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요소죠. 85%입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이따만한 발췌문, 이것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일치하네, 5번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게 답. 천재예요.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학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단락을 읽고 5개를 훑어보고, 2단락을 읽고 5개를 훑어보고, 지울 수 있는 걸 지우고, 이 글을 읽은과 동시에 한 문제 정도가 풀린다. 이게 훨씬 더 정답률이 높죠. 더군다나 보세요. 한 단락을 읽었는데 아쉽게도 5개의 보기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2단락 첫 줄을 읽자마자 아까 5개의 보기를 훑었을 때 1번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네. 그럼 무슨 생각? 요번 2단락을 읽은 후에는 1번을 지울 수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 이때 지워주는 게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이게 바로 예측하기의 힘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걸로 태클을 걸 때가 있는데,
지문을 읽다가 한 단락이 끝났을 때 5개의 보기로 오면 그 지문의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보기를 훑어갖고 지문의 흐름이 깨질 정도의 학생들은 중학교 정도의 언어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조금 더 분발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언어적 센스 가지고 우리 수능 문제, 고3 문제 못 풀어. 여기까지 보기를 읽었을 때 한 단락 읽고 올 수 있는 여유. 두 번째, 기억, 니은이 있다. 아까 배웠던 대응 대비죠. 그럼 얼른 본문에 기억과 니은의 역상을 켜놓고 복잡해서 표를 그려야 될지 각각의 중요한 것들만 줄을 쓸지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과 니은의 대응 대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 기억과 니은의 특징들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읽자. 혹은 기억, 니은이 속한 단락까지만 읽고 바로 이 문제는 풀어 제끼자. 그래야 기억이 훨씬 오래가고 정답률도 높아질 테니까. 18번 이렇게 물어보고 보기를 추가시켜요. 보기가 나온 문제는 지문을 다 읽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빼놓으면 되죠. 보기 푸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보기가 나온 문제는 이미 문제가 정해진 거예요. 발췌자가 이따만한 제시문을 발췌했어요. 그리고 나서 18번 문제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발췌한 제시문과 문제를 내려고 추가한 보기와의 관련성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이미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지문을 전부 다 읽은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거예요.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니까. 지문을 다 읽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보기를 읽다가 지문과 관련되는 내용, 대응되는 내용, 상반되는 내용 이런 것만 나오면 냅다 줄치면 됩니다. 그럼 이 보기를 읽다가 내가 줄친 부분들이 5개의 보기 중에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 줄침, 체크 자국이 됩니다. 그게 바로 최후 매직이에요. 보기에 있는 것들. 본문을 읽고 보기를 읽다가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냅다 적으면, 냅다 줄치면, 상반된 내용도 관련 있을 만한 내용도 다 줄치면 그게 답으로 나오는 거. 마지막, 이런 계통의 문제 많이 있죠. 이런 거 어때요? 간단한 문법 문제, 뭐 단어 바꾸 단어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때요? 지문을 읽는 흐름과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걸 뭐 본문을 읽다가 A 부분을 읽고 일로 오고 B 부분을 이걸 읽고 또 넘어오고 이걸 가지고 본문의 흐름이 다 깨질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깨질 걸 유념해서 이건 지문 다 읽고 해결을 하십시오.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측하기. 문제를 미리 보고서 끊어 읽을 계산, 단락별로 끊어 읽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본문을 읽을 때 이걸 집중해서 읽자 정도의 생각. 이 3가지의 풀이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대응 대비, 서술형, 예측하기. 그리고 밑에 있는 거 4줄입니다. 대비되는 대상의 특징은 중요한 출제 요소다. 제일 중요합니다.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 본문과 대응되는 내용을 냅다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마치 서술형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절대 5개의 선지를 보지 말고 핵심만 몇 개를 깔짝 걸어라. 문제를 예측하여 끈얼글 계산을 해라. 8.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기억.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비문학 지문을 읽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반적인 곱비리들을 보면요. 곱비리들의 평균, 고등학생들의 평균 5, 6단락에 대한 긴 글을 읽을 때 3단락까지도 좀 괜찮아요. 근데 4번째 단락 읽을 때 예를 들어 옆에 짝이 막 이렇게 들음을 했다. 그러면 얘 뭐야? 하고 짜증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집중해서 읽었던 내용들, 만약 이것도 이렇게 읽었던 내용들이 백지가 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 백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은 나는데 옆에 아이가 한번 트림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억해놨던 내용들이 살짝 다르게 왜곡이 돼서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그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에는 틀린 거죠. 즉 글에 대한 집중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한 번쯤 끊겨요. 4단락, 5번째 단락 읽었을 때. 그러면 내가 왜곡됐던 기억이 꼭 문제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90점 이상의 1등급을 치는 이 시대 때 하나하나 또 왜곡된 기억이 문제로 접목시켜갖고 틀려버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도 틀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비문학,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3개월만 집중해서 딱 보면 못 맞출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집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따만한 제시문을 읽고
IQ가 150이 넘는 맨살을 얘기하죠. 걔네들은 비문학 공부를 안 한대요. 걔네들은 지문을 딱 읽다가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딱 사진처럼 찍어 놓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진처럼 찍어 놓은 내용을 딱 꺼내면 되겠죠. 참 좋겠죠. 다른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너희들이나, 그리고 최훈 쌤의 IQ 알죠? 149, 150에서 1 모자라. 이것 때문에, 나나 너희들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사진 찍듯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장 오래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잘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필기를 해두는 거예요. 이 기억해야 할 단어들은 위에 8개는 다기출 문제라서 많이 나오니까 써놓은 거고요. 이거 외에도 플러스 유래라든가 예시라든가 병렬적,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류력입니다. 17세기는 뭐, 18세기는 뭐, 19세기는 뭐. 이거 모의고사에 아무 주석도 없이 그냥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 단어 몰라갖고 많이 틀려요. 뭐 유추, 필요성, 내가 쓸 수 있는 건 쓰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표기를 해두는 거. 예를 들면 첫 문장에 뭐뭐란, 뭐뭐를 가리킨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모의고사를 나보다 더 잘 풀어요. 이거 푼 것만 보면 답은 죄다 틀리는데 진짜 답만 깔짝깔짝 지문은 백지. 와, 그런 애들 보면 선생님도 아직까지 비문학을 읽을 때 줄도 긋고 삼각형도 치고 가정도 나누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답만 딱딱딱 체크되고 답은 다 틀리고, 그런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그 비문학을 여백 많잖아요. 네모 그리고 세모 그리고 할 공간들이 다 있는데 그 공간들 모두 다 그 뒤에 종이가 뚫을 때까지 줄을 다 긋는 학생들. 와, 그런데 그런 애들 보면 복습을 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도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 연필로 다 색칠을 해나가고. 이 두 번째 부류, 이 2명이 제일 싫어요. 이 2가지 부류. 앞으로 최우 선생님께 국어를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너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최우 선생님에게 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니까 첫 문장을 읽다가 뭐뭐란이 나왔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구나, 이게 글자구나, 검은 글씨구나 이랬다면, 최우 선생님에게 국어를 배운 오늘부터는 뭐뭐란이라는 글자가 나오자마자 네모를 치고 여기다가 쭉 줄 그은 다음에 개념 이렇게 쓰십시오. 다음 단락, 우선 뭘 하고 그 후 무엇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뭘 한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쭉 끊고, 여기 동그라미 2번 쭉 끊고, 동그라미 3번 끊고 쓰세요. 과정 혹은 원리. 이런 것들이 문제다 어쩌고 줄 치세요. 문제점. 비문학은 뒤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에 바로 대안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줄쳐. 대안. 어떤 거의 특성, 어떤 거의 기능, 뭐 원인.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면 씁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 글자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장 강의, 국어 강의 들어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나는 수업 준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 수업 준비를 했을 때 너희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갖고 다 설명이 들어있는 걸 타자로 다 쳐갖고, 야, 복사했어, 이거 나눠줄게, 너넨 필기도 안 하고 내 얘기를 듣기만 하면 돼. 그럼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이러면 솔직히 나도 편해요. 나눠주고 필기를 강요하는, 필기를 연습시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읽는 걸로 끝나는 거랑 뭐뭐란 뭐뭐를 가리킨다. 개념이 나왔구나. 우선 이게 나왔고 끊었다. 2단계 끊었다. 3단계 끊었다. 아무것도 필기를 안 한 전자와 이렇게 필기를 해놓은 후자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양의 정도가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내 말을 믿어보십시오. 여태까지 18년 동안 별의별 대학을 다 보낸 선생의 국어 강의예요. 약장수의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꼭 내가 시키는 단어로 해보세요. 근데 꼭 이 기억해야 할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2가지로 태클을 걸어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 참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비문학을 풀 때 늘 시간이 부족한데 선생님처럼
개념이면 개념, 과정이면 과정, 단계면 단계를 나누고 필요성, 대안 이런 걸 쓰면 이 개념이라는 두 글자를 쓸 때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저는 심지어 글씨를 늦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 첫 번째 태클. 선생님이 반박해 볼게요. 1단락을 읽고 2단락을 읽다가 아이씨 무슨 글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3단락을 읽고 4단락을 읽다가 아이씨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6번 문제를 풀다가 아이씨 본문 다시 읽어야겠는데 17번 문제를 풀다가 아이씨 본문 다시 읽어야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3배는 더 걸려요. 본문을 읽다가 뭐뭐란 뭐뭐를 가리킨다 개념 시간 소요되죠. 다 합해서 한 지문당 1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 1분 정도 집중해서 있는 것과 몇 번이고 지문으로 다시 오는 학생 3배 정도의 시간 차이. 내 말을 믿어주시고 오늘부터 당장 now 개념, 원리, 문제점 대안 이런 걸 쓰는 연습을 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태클은요. 두 번째 문제 얘기는 최우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 훌륭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하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선생님이 쏙쏙들이 막 얘기를 해주니까 개념이라고 써야 될 거 알 것 같고 뭐 과정이라고 써야 될 거 알 것 같고 뭐 필요성이라고 써야 될 거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뭐라고 네모를 치고 뭐라고 삼각형을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글씨를 뭐라고 글자를 뭐라고 써야 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라는 두 번째 문제 제기.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국어공부를 계속 해왔던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당연히 다르죠. 제일 처음부터 개념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리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부분이 필기를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만 감으로 캐치를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개념이란 말이 떠오르면 아무거나 쓰세요. 정실말이 없으면 최후 개새끼라고 쓰세요. 이해되십니까? 뭐라도 쓰세요. 쓰고 나서 현장 강의 때 나와 같이 비문학 수업을 하다가 내가 썼던 제시문의 내용하고 최우 선생님이 썼던 내용하고 조금씩 아까 3개월 얘기했죠. 3개월이 되면 너희들이 쓰는 단어와 선생님이 쓰는 단어가 거의 일치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도 이제 비문학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최후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해야 될 단어들 이것들을 본문을 읽을 때 정리하십시오. 개념, 특성 정리할 것 원리, 과정 이런 게 나오면 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단계를 막 읽었을 때 이것보다 1단계는 뭐고 그 후에 뭐라고 3단계 마지막으로 뭘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간다는 거. 7번 기능도 중요하다. 이거 앞에 있는 말처럼 기술 지문의 특징인데요. 기술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듣보잡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선생님도 모르는 단어들. 선생님 비문학 할 때 애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특히 문과 아이들이 과학기술 지문 보자마자 이 지문 지지다 어떻게 풀어 포기해야겠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듣보잡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채우도 알까? 씨발 모를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비문학을 쉽게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현장 강의 때 이 강의를 할 때 기술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장치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예전에 비상정지 장치와 관련된 비문학의 제시문으로 뭐 거버너 로프, 트림 레버, 플라이 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을 선생님이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기술 지문의 특징, 듣보잡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듣보잡 단어들이 그 기술 지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에 꼭 출제가 됩니다. 여기 나온 다른 지문에서는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술 지문에서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8번째,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만약 견해 주장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이 글의 가장 주된 논지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제일 끝에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런 논지. 처음부터 견해 주장을 얘기하면 그것도 이 글의 논지일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9번은 좀 간략한 팁이긴 한데 역시 이것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비문학에서는 방금 얘기했듯 이 글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단락 마지막 문장 아니면 2단락 첫 문장에 딱 여기입니다. 여기만
역접 접속어,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는 접속어, 꼭 역접 접속어가 아닐지라도 뒤집는 접속어면 돼요. 뭐 반면,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뭐 이런 식의 접속어가 여기 나오면요, 이 역접 접속어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쓰레기다.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 역접 접속어 뒤에 나올 얘기들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부분에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는 역접 접속어를 써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전에 나왔던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건든 거겠죠. 그렇다면 이 글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논지가 아닌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으로 뚝 나눴을 때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부분이 1부고 뒤에 부분이 2부로 둘 다 중요한 얘기예요. 첫 문장 끝이나 두 번째 문장 첫 부분에 역접 접속어가 나왔을 때 그 전까지 했던 얘기는 다 쓰레기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 국어 영역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 100점을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내는 킬러 문항들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런 문제에 대한 거, 지문을 맞닥뜨렸는데 가뜩이나 점점 비문학이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지문, 비문학 점점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해서 한 3지문 정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3, 4지문. 그 중에 한 지문은 정말 쥐지다. 내가 이해 불가능한 그런 지문이다. 난 정말로 이걸 못한다. 그런 지문이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럼 이 지문을 다 포기합니까? 만약 이 지문을 읽고 풀더라도 시간을 한 30분 이상 잡아먹어서 나머지를 못 풀 것 같다. 무조건 그런 지문은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제일 마지막 시간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초조하게 제일 오답률이 높을 것 같은 지문을 풀어야 너희한테 이익이지, 그 지문을 읽느라고 30분을 허비해갖고 문학에서 제일 쉬운 43번에서 45번 지문을 아예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찍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런 지문은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을 때 이 지문을 모두 다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2문제에 불과합니다. 첫 문제는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고 다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칩시다. 네 번째 문제는 기억과 니은의 대응 대비되는 꼴, 이거 두 개의 특징들만 정리하면 역시 내용 일치를 묻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5번은 A부터 E 중 바꿔줄 수 있는 말, 6번은 가에 속한 단어의 뜻으로 활용을 했을 때 적합한. 그럼 5번, 6번, 1번, 4번 이 정도의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그리고 4번에 대응 대비해갖고 역시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A부터 E까지 바꿔쓸 수 있는 말, 그리고 가에 해당되는 것과 만든 문장으로 같은 유형으로 쓰인 거,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지문들을 모두 다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들도 어렵고요, 아이들도 어렵고, 나 말고 다른 수험생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문학 부분 보자마자 난 이거 못 풀어 그러지 말고 조금 자신감 있게 기억을 건들고, 아까 그 얘기했었죠. 이런 단어를 채우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거를 이해 못했을지라도 쫄지 말고, 난 12점 정도에 있는 문제 중에 4점을 5점을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어 정도의 생각을 합시다. 이 지문에서 2문제 틀리더라도 여러분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